이번 강사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 교육의 한 축을 맡고 있는 학문 후속 세대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고등교육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김혜영입니다. 오랜 논의를 거쳐서 이번 2학기부터 강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니까 많은 강사들의 강의 기회가 상실된 것이 지금 수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또 대학대로 재정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사분들은 적정 임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퇴직금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또 토로하고 계십니다. 대학 그리고 강사, 정부가 강사법 안착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강사법 안착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대학의 발전 또 교육의 질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화두인 교육에서의 공정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많은 부분들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1일자로 시행된 강사법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과 학문 공동체의 공동선 실현의 중요한 진전을 일궈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강사법의 제정과 시행은 분명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계와 시민사회, 정관계 등의 역량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합리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강사 관련 제도를 개선해가는 과업은 단지 강사를 비롯한 학문 후속 세대만의 현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과업은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대변되는 대학의 21세기적 재구성, 대학 고등교육의 그리고 연구의 바탕이 되는 학술 생태계의 자생력 확보, 평생 공부 시대의 본격적 전개 등등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이 현안들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 초고령 사회로의 빠른 진입,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세계화의 일상화, 그리고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의 재편 등과 같은 우리를 둘러싼 문명 조건 또는 사회적 환경의 근본적 변이와 맞물려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글로벌 문명 국가로의 발돋움이라는 우리나라의 시대적 과제와도 음으로 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오늘 행사가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강사법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말이 있듯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지치지 않고 이 이슈들에 전착할 때 현명한 해결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가 강사 관련 제도의 개선에 실질적이고도 또한 건설적인 진전을 일궈내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개인에게 희망을 주는 인격체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인격체에 우리가 늘 인공호흡기만 들이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들숨과 날숨을 길게 호흡하는 그리고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사법이 실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인문학은 더불어 인격체를 보면서 나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 기조 발표는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원장이신 이강재 교수님께서 강사법 시행과 인문학 후속 세대의 현재와 미래, 인문학 정책과 사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강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강사법 시행 이후에 그 인문학 후속 세대에 대한 인문학 정책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들 강사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회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강사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도 굉장히 우려도 하고 기대도 하고 하면서 쳐다봤는데 첫 번째 강사법에 대한 합의가 나온 다음에 느낀 건 한편으로는 태산명동의 서일필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강사들에게 현 상태에서는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 일인가에 대해서 약간은 회의와 우려를 좀 한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우리 이재영 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처음부터 마음에 들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게 계기가 돼서 우리 사회에서 이 비전임 그 강사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다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그 학교에 따라서 그리고 전공에 따라서 강사에 대한 어떤 문제는 체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그 논의를 해도 뭐 이공계통에서는 전혀 느낌이 없고 실제로는 인문대가 가장 심각한 문제고 또 사회대 일부 그다음에 자연과학 쪽에 기초과학 쪽 그리고 예술계 쪽에서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어찌 보면 단순하게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확대해서 그거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듯이 사필귀전이기도 한데 돈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가 돈 이전에 많은 어떤 그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이 강사법의 진행 과정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여기 나오듯이 강사법 시행 이후에 이 인문학 후속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교육부의 대응 대책들 그리고 인문학 후속 세대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강사법이 예고된 재난일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재난일 수도 있다. 강사의 그 고용 감소 규모가 지난 9월 말에 나온 자료에서는 8월 말에 1학기에 4,700명 순수하게 감원은 그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사법 논의가 시작됐던 2011년부터 시작하면 거의 한 4, 5만 가까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이 강사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고용보장이라고 하는 3년이라고 하는 기간으로서의 보장 효과는 있었지만 거기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실직에 따른 그 문제, 저임금, 방학 중의 급여 문제, 의료보험, 퇴직금 등도 아직 해결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강사는 전통적으로 본다면 일종의 과도기적 예비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전임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겪는 길이었었죠, 과거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뭐 숫자가 많다던가 아니면 지금 그 전임으로 되기가 어렵다라는 그 이상의 굉장히 그 많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 속에서 실질적으로 학술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지금 시간 강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처럼 과도기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이나 잠정적 상태가 아니라 항상적이고 지속적 상태로 고착화되면서 더욱더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사라든가 비전임 연구자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근본부터 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하나의 직업군으로 설정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와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뒤에서 뭐 자세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지만 뒤에서 얘기할 인문사회 학술 연구교수 제도라든가 아니면 그 연구자에 대한 기본소득 같은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일정 정도 유지를 해나가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강사들에 대한 현실과 단기 대책입니다. 대책을 보면 뭐 현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단기 대책으로만 우리가 간단히 본다면 최소한 국립대 수준으로 강사료는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강사법의 그 제정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이 보수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일 텐데, 그 협의에 참여했던 분 얘기로는 보수를 얘기하는 순간 협의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일단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수 문제는 예외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은 여전히 상당히 아쉬운 부분 같습니다. 의료보험 가입이라든가 방학 중 임금 지급 문제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고요. 또 그 강사에서 그만두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대학에 대한 평가 지표를 현실화하면서 이 지나치게 강사 문제에 대해서 강사를 해고하는 대학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건데, 그 전임 교수의 그 확보율도 우리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죠. 그나마 이건 우리나라 현실에서의 지금 뭐 국립대가 80몇 프로, 전문대가 60%라고는 하지만 대학이 저 정도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OECD 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기준으로도 지금 저 정도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부에서 이 정부의 R&D 예산, 연구개발 예산에 있어서 인문학 쪽, 인문사회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작다, 너무 적다라는 것도 이런 그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부 문제와 그 연구 정책을 얘기할 때도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여기 계신 그 학장님들께서 힘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듯이 국가 R&D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1.5% 정도인데, 거기에 더해서 예산의 지난 5년간 순 증가율이 거의 그 제로에 가깝다. 비율이 거의 없다. 그리고 연구재단을 통해서 또는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문사회 학술 연구 그 예산의 증액이 지난 5년 동안 평균 0.3%인데 비해서 과학기술 쪽은 10.9%입니다. 이 차이는 거의 35배에 육박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에 금년에 그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통해서 시간 강사 지원 사업 2,000면 280억이 증액이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일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인문사회 후속 세대를 위한 지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수치상으로는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박사후 연수나 학술 연구 교수 제도,
시간 강사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제도의 1유형과 2유형으로 통합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지원이 없어진 상태에서 학술연구교수를 내년부터 300명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300명씩 증액을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동안 한다면 5년 이후에는 1,500명까지 늘어나는 것이고, 이러한 제도가 처음 시작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문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증액과 그다음에 학문 후속 세대 중심으로 예산 배정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놨는데요. 자세한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목들만 쭉 보시면 대학 내에서 고용 및 연구 지원도 확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학 연구소 소속이 좀 더 확대가 되면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과 연구 지원 과제 수를 확대하고 장기 연구 기회도 확대해야 되며, 공동 연구에 있어서 비전임 연구자들이 항상 연구 책임자가 될 수 없고 박사급 연구원이나 공동 연구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학에 소속된 전임 교수들의 부속물처럼 활동을 하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에게도, 박사를 학위를 잇는 강사들에게도 충분히 연구 책임자 자격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비전임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돈 문제와 또 무관하게 대학 내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문화의 철폐를 통해서 전임 비전임 사이의 유계적 분화를 철폐하기 위한 노력들이 모든 대학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대학 밖 연구자에 대한 수요 및 모델 창출에 있어서는 이 플랫폼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강의와 연구 용역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개설을 통해서 강사들의 진로를 확대해야 되고, 1인 연구자가 1인 독립연구소가 될 수 있는 기반도 만들고, 이런 등등. 그리고 또 하나, 중등교육에 있어서 인문학 전공자들이 관련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히 앞으로 있을 고교 학점제 등과 연계돼서 읽기라든가 글쓰기 등에 특화된 중등교육 담당의 일을 인문학 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은 컨트롤 타워를 통한 체계적인 학문 후속 세대 관리라고 했는데, 실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컨트롤 타워라는 것은 모호하게 이름을 해놨지만 인문사회 학술 전담기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담기구도 없고 어떤 체계적인 학술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지원의 증액이나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기반을 만드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를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에서 1500까지 가겠지만 그걸 훨씬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늘려야 하고, 또 이 안에서 비전임 연구자 풀을 관리하면서 생애 주기 유형화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연구자 전용의 인권이나 노동 상담 창구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대학 내에서 비전임 연구자인 강사를 위한 조직은 별도로 없습니다. 담당자도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도 원래 이것만 전담하는 사람이 없었었죠. 근데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앞으로 이 연구자들이 이 비전임과의 관계 속에서, 전임과 비전임 관계 속에서 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거기로부터 앞으로 이 연구 윤리의 문제라든가 노동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연구자 기본소득에 대해서 연구자로 등록하고 일정 정도 성과를 내는 연구자의 기본소득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요. 급하게 당장은 대학 강사의 해고를 줄이고 연구 지원을 확대하면서 그걸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후속 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학술 정책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대학 강의에 적게는 3분의 1이고 많게는 그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것이 강사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학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 안팎의 노력 그리고 교육부의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강대 계승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사실은 뭐 간단합니다. 뭐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물론 신분 보장도 중요한데 그 중에 꼭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은 당연히 신분보다 급여일 것이다. 뭐 제 경험도 그렇고 주변의 수소문해본 결과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게 일단 칼럼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목만 딱 보면은 절벽 사회와 사다리 사회라는 거죠. 이 제목은 뭐 다 대충 감을 잡으실 겁니다. 다 TA 제도가 있는 외국 시스템하고 TA 제도가 없는 한국 시스템의 그 엄청난 위계 질서의 차이, 거기에 더한 엄청난 급여의 차이. 뭐 이건 뭐 거의 넘사벽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30대 중반에 늦게 미국에 가서 씀에도 불구하고 내 식구가 굶어 죽지 않고 무사히 잘 공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 사회가 저한테 베풀어 주었던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부러운 시스템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저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국 사회는 석사 1학기 학생부터 시작해서 정교수, 지도교수까지 하면은 엄청난 층층시야인데 학문적 그 권위는 뭐 당연히 인정하지만 샐러리의 차이가 사다리처럼 가지런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강사법을 얘기하지만 강사법 자체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우리가 왜 강사법을 논의하지? 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좀 더 큰 픽처 속에서 강사법의 나아갈 방향에 원론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일단 칼럼을 소개해 드렸고요. 여기는 바로 밑을 친 게 이겁니다. 마지막에 이상하게 작년 한 11월쯤에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이 참 조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칼럼을 썼는데 한술에 배부르지는 않더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한 사다리 사회를 큰 그림으로 그리고 꾸준히 추구해야 그게 바로 롱텀 차원의 진정한 개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현행 강사법에는 뭐가 부족한가? 제가 뭐 문제라고 했지만 제 주제에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참고로 늦게 공부하고 40대 중반에 박사를 받고 미국의 강의 경력은 한 7년이 있고요. 한 10년 전, 한 11년 전쯤에 들어와서 HK 연구교수로 연착륙을 했고 대우 교수라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1년 보장이죠. 대우 교수가 지금 강사법상으로 3년 보장된 것과 아주 유사하고 순수 시간 강사도 한 4개월 정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51세 때 천운으로 취직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이는 좀 있고 머리는 희지만 제 마인드는 박사 졸업하나 10년 정도 된 소장파 마인드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한번 추상적인 얘기 할 거 없이 한번 보자. 그러면 현행 강사법 완벽한 법은 없겠지만 누구를 위한 법인가? 주체가 그러면 국가, 교육부가 되겠고 강사분들, 대학 학과, 대학생이 있는데 별로 이렇게 누구를 위한 법이냐 딱히 말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강사분들을 위한 법인 건 분명한데 강사분이 하나의 클래스로 그냥 딱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어떤 혜택을 보았나? 물론 이제 1학기 지금 시행하는 중에 벌써부터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은 국가, 강사분들, 대학 학과, 대학생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감각이고 정말 학교의 주인인 대학생들에게는 별로 지금 문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강사를 과연 동일 이해 관계자 그룹으로 쉽게 묶을 수가 있는가? 특히 강사법을 반대하는 강사들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하나?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다 장단점이 다 있죠. 또 한 가지는 강사법 시행으로 이제 선발된 실체 케이스가 이번 학기에 처음 나왔죠. 과연 그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전리품은 무엇일까?
이제 앞에서 이강재 선생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다 말씀을 하셨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보자,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이고요. 제가 하는 문제 방향의 큰 얼개는 학장회의에 학장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학장회의에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강사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포럼에 참석한 적도 없는 일반 평교수 입장에서 나쁘게 말하면 낭만적일 수도 있지만 솔직한 제 마음으로 한번 피력해 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대학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사를 동아시아 맥락에서 공부하고 차차기 낼 책 제목이 이제 가제가 한국 신분제도사 연구고 골품제부터 금수저까지 다루고 싶은데요. 한국은 너무 신분제 그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게 일단 어느 한 학교에서 강좌를 한 학기에 2,000개 한다. 그러면 한 강좌당 그 인건비 나가는 것이 일정히 한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한 대학에서 강좌를 2,000개 계산하기 편하게 1,000개 하는데 하나당 1,000만 원 들어간다고 치면 교수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교수가 티칭하면 1,000만 원이 투입되고 강사분이 하면은 250만 원이 투입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일반 기업체에 가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왜 그 페이를 차등하느냐? 어차피 동아시아사 개론 그 3학점짜리 강의를 하면 똑같은 돈을 책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영의 합리화죠. 이것이 바로 신분제하고 직결되는 거고, 다 아시지만 울산 현대자동차에 가면은 차 한 대 조립하는데 노동자가 4명이 붙습니다. 정직 노동자가 있고 1차 협력, 2차, 3차 붙습니다. 연봉이 9천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이게 나라냐 이제 이런 얘기죠. 실제로 제가 또 물어봤는데요. 제가 받고 있는 교수도 액수가 있지만 정확한 그 브레이크다운을 하면은 뭐가 있대요. 그래갖고 대충 물어보니까 지금은 사문화되어 있지만 교육이 한 40%고 연구가 40%고 잡다한 행정, 보직이 아니라 잡다한 행정이 20%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학교가 선생 한 명이 1년에 12학점, 4과목 의무 시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게 연봉 1억으로 잡으면 교육에 대해서 4천만 원을 주는 거고 4과목을 해야 하니까 한 과목당 1,000만 원을 대학교가 페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학교에서 한 강사분이 한 과목을 강의했다 3학점짜리를 그러면 강사료로 1,000만 원이 나가야 한다는 거죠. 물론 하루아침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이런 기본적인 분명한 고를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해야 이게 해결이 되지. 지금 하여간 좀 그런 식이고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건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21세기 산업 구조에서 볼 때 이게 끝이 없다.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서구 선진국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하면 사실 제가 그때도 기억했지만 제가 나이 50이 넘으니까 교수 대계를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1년 뒤에 교수가 되었는데 포기했을 당시에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미국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 TA 경험했던 것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면 나 6개월 동안 열심히 강의하고 6개월 동안 여행 다니고 하겠다. 저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강의 한 3개 하면 1년에 3천 보장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여 차이는 전혀 근거도 없는 신분이 아니라 경력과 능력 차이에서 발생해야 하고 21세기 AI 시대를 이끌어갈 대학생을 가르치는 자리인데 능력에서 보수 차이가 아니고 신분에서 보수 차이를 내는 게 이게 무슨 이게 정당한 것인가 해서 힘든 여정이겠지만 방향만큼은 한번 바로 잡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제기해 보자. 대학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하자. 대안은 제가 별로 없죠.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다만 저는 국립강사원 설립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앞서 이강재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하고 상당히 통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건 빼고 참고로 국가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과 같은 거의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으로는 나라가 지금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지금 이게 인상하고 싶어도 지금은 선거 때문에 올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입니다. 근데 이 통계 여러분 다 심해서 보신 겁니다. 우리나라 고교생 사교육비 1인당 현황이 전국 연평균이 한 480만 원, 거의 5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 꼴이에요. 거의 600만 원 넘어. 서울 강북의 연평균 1,000만 원 넘었고요 이미.
서울 강남의 연평균이 고교생 한 명이면요, 남들 하는 만큼 평균 하는데 한 달에 200이라는 건 뭐 여기 다 아실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고교 3년간 학부모들이 강북으로 기준만 내도 1년 연봉 1,200을 학원에 갖다 내는 거예요. 근데 인문사회계열 1년 등록금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1,000만 원 안 되거든요. 교육비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 방치한다면 이게 과연 나라이냐.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한번 제가 드리고 싶고, 국립강사원 얘기는 뭐 저기 앞서 말씀하신 분이 뭐 거의 비슷하고, 뭐 다만 저는 학술연구 교수로 해서 논문 한 편 쓰면 뭐 돈 주고 그런 거 말고 차라리 합쳐서 국립교육공무원 신분 부여하고 강사를 파견시켜 나간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뭐 깊이 있게 못했습니다. 하여간 저는 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는 제 그 기회가 있으니까 제 제언은 어렵더라도 대학 사회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가자. 적어도 교육에 대해서만큼. 강사분들에게는 연구와 행정의 의무가 없지만 교육만큼은 똑같이 가자. 저는 그런 얘기고, 첨언을 해드리면 정교수분들 저도 이제 그 위치가 됐으니까 말을 할 수 있지만 옛날에 정교수분들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임금 피크제도 한번 고려해보자, 대학에서. 임금 피크제가 정말 중요한 데는 대학일 수도 있다. 이런 말 했더니 뭐 저 많아 죽을 뻔했죠. 아마 여기 대부분 이제 보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정말 다 속으로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하면 다 느끼는 게 있으실 겁니다. 공부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뭔가 대학이 상아탑이면 좀 사회보다 앞서가면서 리딩을 해 나가야 하는데 너무 지금 강사법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대학이란 무엇이고 과연 어떻게 임금 체계를 합리화해야 할 것인가. 이런 맥락 속에서 저는 강사법을 좀 다시 한번 좀 호울 픽처 속에서 얘기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류재환입니다. 제가 먼저 발표를 하고 나중에 다른 분들이 했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고민했던 많은 부분들이 여러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답을 좀 구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강사법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면 알수록 불안과 공포를 느끼거든요. 그런 점에서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전남대 사례를 들고 나왔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히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원래 이전부터 강사 선생님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반인문적 발상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제가 왜 이 용어를 선택하면서 고민했던 지점들이 참 많았는데 몇 분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 용어를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사법 시행에 관한 절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강사법 폐기에 대한 대학과 정부의 주장이 있어 왔죠. 네. 학장으로서 지켜보면서 학과장 선생님들과 많은 논의를 했었고, 사실상 전남대학교에서는 전남대학교 강사법 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인문대학의 안이 거의 받아들여졌습니다. 인문대와 자연대, 예술대 이쪽이 주된 타깃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인문대가 가장 큽니다. 이강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술대하고도 조금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인문대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해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제일 먼저 이 채용 과정 공개에 대한 부담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습니다. 또한 법적 고발 우려, 사실상 한 건이 발생을 했고요. 저희는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전국적 단위의 공개 채용을 하다 보니 타 지역 강사 지원에 대한 또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자기 제자에 대한 이런 것들이 또한 있으니까요. 자, 우리 대학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우리에도 불구하고 강사법은 시행이 됐고 대학 차원에서 어떻게 합의되고 시행됐는가? 자, 강사 인사 및 채용 절차에 대한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이 됐고, 그리고 강사 인사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쟁점 사항에 대해
강사 노조와의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는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본부, 학과, 강사 노조의 합의 도출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특히 해결 방안에 대한 상호 간의 제시가 있었고 또한 수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죠. 공개 채용, 다음 특별 채용. 위만 다릅니다. 위만 다르고 밑에는 동일하죠. 결과 보면은 그렇습니다. 2018년도 1학기와 2학기 때는 659명, 637명이었습니다. 전 학기 때 시행되기 전 학기 때는 645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강사 이번에 저희 결과로서 임용 현황은 일반 강사가 524명. 그다음에 학문 후속 세대 강사라고 하는 트랙을 저희는 운영을 했습니다. 20%를 거의 맞추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공개 채용 643명, 특별 채용 6명 해서 649명을 모셨습니다. 고용 유지를 위해서 대학 구성원 대상 지속적인 홍보 강화가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대학 차원의 얘기를 좀 많이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제가 받아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도. 그리고 최근 2년 동일학기에 강사 인원수 및 강의 담당 평균 시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이게 강사 채용 원칙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고용 인원 100% 유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학문 후속 세대 강의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사 트랙을 학문 후속 세대 트랙을 운영을 했고요. 하여튼 결과 학문 후속 세대도 한 19% 정도를 유지하는 그런 결과는 나왔습니다. 우리 전남대학교 박중열 분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오늘 토론자이신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셔서 확인을 좀 해봐야 했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얘기가 고등교육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전남대는 국립대이자 지역 거점대학으로 인재를 육성할 책무가 있다. 그리고 국립대는 사립대와 달리 오랜 기간 체계적 시스템 하에 운영되었고 그런 노력이 이런 강사법 사태에서 좋은 결과를 만든 원동력인 것 같다. 이 말은 좀 이따 토론 과정에서 좀 나올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상호, 신뢰 이게 우선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됩니다. 강사 수요조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드러났던 어려운 점들, 뭐 주당 6시간 이하가 원칙이었고 총장이 허락할 경우 뭐 어떻게 됐던 거 아마 대학마다 거의 대동 같을걸요 아마 그럴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 채용 공고 시에 강사의 자격 요건 드러났던 문제, 그다음에 지원서 접수 및 심사 단계 뭐 코러스를 활용했는데 나중에 발생한 문제들 뭐 여러분 거기 읽어보시면 나오니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과는 그렇습니다. 임용 절차의 투명성과 전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한 합의 도출, 대학의 실정에 맞는 임용 규정을 준비했고 그다음에 학문 후속 세대 포함 강사 수를 유지한 이런 아주 외견적으로는 성공한 듯한 이런 것을 얻었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8월 22일 날 대통령께서 국립대 총장들을 청와대에서 함께 회의했던 내용입니다. 지역의 모든 혁신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국립대학이 앞장서서 강사 수를 유지한 점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셨고요. 그다음에 시간 강사 고용 유지에 함께 노력해달라라는 당부 말씀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강사 고용 안정 정책을 BK21 사업과 연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 어떤 게서 평가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해서 소규모 강제를 없앤다든지 대형 강좌로 통합시키는 걸 막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지금 왕왕이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교육부에서 걱정 안 해주셔도 이것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결국 대학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강사 고용 방안은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반강제적이고 수치에 집착하는 반인문적 방안이다. 어떤 성과에 그 말이 참 이걸 하면서 와 닿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강사법 이전에도 존재했다는 것, 말씀드렸던 소규모 강좌 통폐합하고 보분야 강좌를 폐지했던 것 이전에도 그 국립대학에서도 계속 있어 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가 강사의 임용 자격 요건은 또한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예산으로 옥죄는 발상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강사법 시행 전에 우려는 시행 후에 해소되었는가? 교육 현장의 여러 혼란과 걱정을 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침 문구의 해석 차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모두 말씀드렸던 대로 강사법면 알면 알수록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사 대규모 실직 사태가 좀 전에 말씀한 7,000명 가량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발생을 했고요. 대학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경직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안감과 공포심은 여전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선생이 제자를 심사하다 보니 면접과 평가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진 거죠. 여러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그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불안감과 공포를 얘기한 거고요. 지방 거점 대학의 역할에 충족하는가? 좋습니다. 전남대는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별도 트랙의 장치도 마련했고 홍보와 가이드라인도 지속 제공하고 이런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강사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진 것은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없는 반인문적 법인 것 같다. 그래서 인문적 성찰이 필요하다. 결국 인문적 성찰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발제하시면서 얘기했던 대로 누구를 위한 강사법인가?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 대학 중심에 이건 더 나아가서 더 크게는 모든 대학 중심에 포스트 강사법을 제안해야만 된다. 아마 이것도 우리가 모여서 한번 얘기해 봐야지 않겠나. 강사법 시행 이후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교인이 된 강사에게 어떤 심적, 물적 변화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얘기해 봐야 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 공동체 복원, 발전 이에 대한 인문적 성찰과 제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사법은 마침표가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완성까지 개선과 보완이 요구된다라고 기술한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기조나 주제 발표를 우리가 바탕으로 앞으로 완성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많은 저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